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산 신발협회에 가서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래 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같이 그 화답을 안 했어요. 역시 수준 있는 것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사 어떤 내용을 전할까 여러 가지 그 고민도 참 많이 했고요. 또 특히 저희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뵙게 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러웠습니다. 또 뭐냐면은 동네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쓴다는 그 자체도 좀 부끄럽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튕긴 거는 아니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전화를 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협회 일도 하고 있고 또 사업도 그냥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을 전직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 특별한 그런 노하우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의 일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저도 나와 보면은 참 좋지요. 아침 이렇게 싱그러운 이렇게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이렇게 배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제 저녁에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병옥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세 가지 지혜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오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원래 이 말은 레오 톨스토이의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말을 안병옥 박사님께서 인용을 하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열정과 애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과 삶에 있어서 가슴 뜨거운 열정과 애정은 늘 가슴에 큰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들도 많이 하죠.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했더니 성공은 저절로 따라왔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즐기는 것, 즐기면서 일하는 것은 이렇게 열정과 애정의 다른 또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만한 사람은 걱정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걱정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보태본다면은 일을 즐기는 사람은 그 일에 미쳐서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의무감으로 일을 해야 한다면은 자신에게 큰 고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의무감 때문에 무엇을 한다면은 자신의 발전과 성장보다는 낙오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큰 형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 생활을 그 당시에 할 때
약 한 번 정도 그만두게 되면은 최악 6개월에서 8개월을 놀았습니다. 그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죠. 그때 놀면서 참 배도 고프고 춥고 잠자리도 마땅치 않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해야 할 일이라면은 즐겁고 유쾌하게 하자. 마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라든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어떤 게임을 즐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를 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참 세월이 빠르죠. 도대체 변화의 어떤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망 업종이 없다고 그래요. 직업이 유망 업종이나 직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그런 유망 업종이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은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자신에게 아주 유망 업종이고 그 직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 한 순간에 사양산업의 그 그늘에 갇혀서 참담하게 이 낙담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봐왔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코스타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유로 코스타를 다녀왔는데요. 저보고 그 강의를 하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하도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제 강의를 2번을 줄이고 2번을 제가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때 그 유학생들을 상담을 하는 중에 유학생을 대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적게 모였다 그래요.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상담을 하는 중에 그 유망업종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상담을 많이 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 유학생들이 왜 저의 그 강의를 빨리 못 들었는지 후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그 직업이 유망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학까지 갔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보니까 이미 한물 간 그런 그 직업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보통 한 30대 후반, 3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이 계속 유망업종만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저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묻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불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의 그 가슴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언가를 열정과 애정을 바쳐서 하려는 의지가 약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가장 큰 그 장애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죠. 긍정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성공할 기회가 적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상당히 다변화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빵 하나만 40년을 해왔습니다. 40년을 해왔는데,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기술 제휴를 하자는 연락도 오고, 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빵 하나 잘 만들어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뭔가 열정과 애정을 바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많게도 아니고 단 1%만 더 생각하고 1%만 행동으로 더 옮긴다면은 분명히 성공은 뒤따를 것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라고 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큰 목표를 세워야 되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꿈을 꾸는 사람은 최소한의 고양이는 될 수 있어도 평균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어떤 계획을 잡았던 것을 금년에 또 새로운 목표라고 꼭 그렇게 계획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평균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선천적인 명인이면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보지 못한 맹인과 듣지 못한 농인 중에 누가 더 불쌍하냐고 묻습니다. 헬렌 켈러는 맹인도 농인도 아닌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분명한 목표, 목적,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그것도 1학년 들어가자마자 중퇴를 했습니다. 중퇴를 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몇 분의 명함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왠지 항상 부족하다 이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죠. 기술, 지식, 인격 또는 경영의 지혜, 기법 등을 배우기 위해서 새로 발행되는 그런 경영서 또는 기술서적, 또한 자기 관리를 위한 서적, 괜찮다는 경영 강좌는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고 배우고 읽고 보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목표한 일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99%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갓난 어린애 때 이혼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서울신문사 기자로 근무를 하셨는데 광주 주재원, 그 당시에 주재원제가 있었을 때죠. 광주 주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생활 방식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제가 부모님들 이혼하고 나서 갓난 아이 때부터 계속 얹혀서 살았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니면은 고모 아니면은 뭐 이모님들 얹혀서 살았는데 그 작은아버님의 얹혀서 살 때 작은아버지가 시골 노름판에 빠졌어요. 노름에 빠져서 이제 그 재산이 다 상진되니까 저를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데려다 준 겁니다. 광주에.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집이 굉장히 셌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생긴 게 제가 봐도 참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방식이 또 형편없었습니다. 뭐 잘생겼다고 뭐 생활 방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님한테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보니까 뭐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죠. 그래 뭐 부부싸움 안 하고 됩니까? 요즘 같으면 완전 이혼감이죠, 그죠? 그 맨날 그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그 화살이 항상 저한테 돌아오죠. 그래서 저는 매도 많이 맞았죠. 그 뭐 아버지한테 한 6개월 살았는데 도저히 못 살겠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제가 시골에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 계시는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버스를 올라탔는데 그 당시에 그 차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니까 차표 검사를 하는데 생긴 거는 나하고 멀쩡한 애가 뭐 차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내리라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되겠죠. 제가 밤길을 3일을 밤낮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밤이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뭐 밤길을 걷는데 그 짐승 그런 울음소리는 그 어린 나이에 울음소리는 굉장히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언뜻 뒤를 돌아보면은 보이는 모든 나무나 전봇대나 모든 것들이 왜 귀신같이 보이죠. 그럴 때마다 잠시 혼절하기를 수십 번을 거듭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더니만은 다시 왔다고 부엌에다 가둬놓고 사정없이 때리더군요. 근데 저는 그 전에 3, 4일 전에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2번씩이나 연달아서 맞으니까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작은어머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요. 너는 이 집안에서 살다가 맞아 죽겠다. 너희 외갓집을 찾아가라. 그런데 어딘지는 모른다. 고향에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거 봤습니다. 노름에 빠진 그 작은아버지의 그 작은어머니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죠. 구멍가게에서 작은어머니가 무릎 꿇고 사정을 해서 겨우 차비를 얻어서 차표만 끊어줬습니다.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헤어졌는데요. 그때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쓰라림이 어떤 건지를 그 어린 나이에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제 그 고향에 가서 이제 물었더니만은 그 고향에 잘 안 가르쳐줘요, 친척분들이. 그래서 다시 많이 묻고 다니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어디에 가면은 제가 그 전남 해남입니다. 그래서 현산면 조산리에 가면은 가장 큰 집이 너희 외갓집이라 하더라.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무작정 또 걸었습니다. 걸어서 갔죠. 큰 대문 앞에 가니까 진짜 가장 큰 집이에요. 가서 대문 앞에 들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포장도로에 거의 한 4, 5일을 걸었지 않습니까? 식지도 못하고. 실컷 맞고 바로 또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식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우리 외갓집이라 합디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못 들으시죠. 그 4, 5일을 굶었으니까 무슨
저기 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못 알아들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안에다가 여기 꼬마 거지가 왔으니까 밥 좀 줘서 보내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기가 우리 외갓집이라고 그러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알아들으시고 네가 영모냐라고 묻습니다. 저기 저희 형 이름을 대고 제 이름은 잘 모르고요. 병호인데요. 병호 동생이냐 그래서 무조건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주 귀부인이 한번 찾아오십니다. 느낌으로는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모든 꿈과 희망이 어머니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머님이 개가하실 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형하고 저하고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 이불을 덮어쓰고 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정을 떼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어머니의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그 당시엔 단순히 어렸기 때문에 돈 벌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고 목표를 갖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있었지만은 저한테 누군가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근처에 찾아가기는 찾아갔는데 또 이모집에서 얹혀서 살게 돼서 이렇게 살아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오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의대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어디 취직을 해서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과자점이었습니다. 과자점을 찾게 된 동기는 제가 광주에서 6개월 동안 있을 때 하도 배고파서 하도 허기져서 초등학교 문 앞에 나오자마자 이 빵집이 하나 있는데 쑥이 쌓인 그런 도넛이라든지 빵들을 쳐다보면서 허기를 메꿔 왔습니다. 이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쳐다보면서 그 풍부함을 보면서 허기를 채우면서 제가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과점이 생각이 나. 또 오래 이렇게 서 있다 보면은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부스러기 빵이라도 하나 주면은 그 맛은 황홀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맛은 너무너무 저희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그런 맛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맛이 저희들 거에 비하면 맛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찾아갔던 것이 제과점을 찾아가서 20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제과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제과점에 취직을 하면서도 수십 번의 이 어려운 경험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하고 삶이 다릅니다. 저는 그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명한 목표는 있었는데 누군가가 멘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부모가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요? 가장 큰 멘토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또 누군가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이라는 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밑에 직원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였죠. 괜히 괴롭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그런 시대에 제가 있었습니다. 결핵이 걸려서 폐결핵이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명절 때였습니다. 명절 때 모든 사람은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모든 빵을 굽고 물을 데우고 끓이고 하는 것이 모두 연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 2, 3일 쉬면은 오븐이고 뭐고 불을 다 끕니다. 끄고 그 불씨 하나만 남겨놓죠. 근데 잠자리가 모두 그 공장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인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다 보면은 모든 불을 꺼버리니까 추위에 내 혼자 남아서 추위에 그 담요를 덮어쓰고 자면서 새우잠을 자면서 떨면서 또 그 당시에는 주인들도 다 뭐 가버리고 하니까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해서 참 쓰라린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자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은 군대를 가면서입니다. 군대도 저한테는 엄청난 좌절의 현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가 기술이라는 게 전부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은 이 손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배워야 되죠. 그나마도 제 자존심에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또 안 갈 수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폐결핵 걸린 것 때문에 안 가보려고 하다가 이건 뭐 또 할 수 없이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연히 책 한 권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은 앞뒤 표지가 전혀 없어요. 선배들이 읽다가 가운데 부분 조금 남은 거를 보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 중에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라.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세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자연적인 어떤 재해나 환경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체념하니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개선책이 떠오르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군대 가서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 옆에서 멘토가 없기 때문에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무슨 맛이나 알고 먹습니까?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뭔가로 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시면 손을 덜덜덜 떨면서 그 당시에 뭐 술도 좋은 거 있습니까? 막걸리가 최고 좋은 술이었죠. 맥주 정도는 저희들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꿨고요. 덜덜덜 떨면서 3분의 1은 흘리고 3분의 2는 마실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셨고요. 담배는 하루에 3갑 이상 피웠습니다. 그것도 맛도 모르는 거죠. 군대 가서 다 저는 끊고 술 끊고 담배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군대 가서 배워오시죠. 남자분들은. 그렇게 이제 제 생활이 이게 아니구나. 뭔가 새로운 그 삶의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한 권 읽은 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꿈은 가졌는데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그 책을 보고 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안창호 선생께서 미국에 처음 가셔서 어린 나이에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가장 먼저 한 일이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였다고 합니다. 하도 일을 열심히 하고 휘바람을 불면서 뭐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 관리자가 물었다고요. 내 평생에 너같이 화장실 청소 이렇게 즐겁게 잘하는 사람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창호 선생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2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스케치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더러운 화장실 냄새가 향기로웠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비전이라는 게 어떻게 한 달, 두 달 만에 아니면 1년, 2년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장기적인 내 어떤 그런 목표를 세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경험을 다 하면서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경험을 남에게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간접 체험을 하면서 지혜를 터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이제 거기 저의 어떤 비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기업이든 크고 작은 기업이든 모든 그런 회사들이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그 흥망성쇠는 리더자의 역할에 따라서 좌우됨을 저는 수없이 많은 책을 아니면 주의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 큰 조직의 팀장으로부터 작은 단위의 팀장에 이르기까지 리더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못할 때 그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죠. 그래서 21세기의 리더는 요즘 뭐 그런 리더십이 많더군요. 제가 얼마 전에 숙대에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부드러운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를 하더군요. 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엄마형 리더십이 굉장히 여성 리더십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죠. 옛날에는 저희들이 남성적인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성적인 리더십이 뭐죠? 아주 날카롭게 판단하고 예단하고 해서 저돌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 어떤 그런 형식의 그 리더십이 아니라 요즘은 엄마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세세하게 보살펴주는 배려가 있는 그런 마인드로 무장된 리더가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엄마형, 그 부드러운 리더십은 그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직원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그 유연성이 있죠. 그래서 조직에 활력을 넣어주고 유연성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더 갖게 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간혹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남자 리더십은 상어형 리더십이고 그 여성형 리더는 그 돌고래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그 남성들은 홀로 생각하고 홀로 판단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성들은 대부분 여성적인 그런 그 리더들은 뛰어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갖고 친화력이 있고 그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이 요즘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십들이 많은데 그 리더십들을 중에도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들이 갖춰야 될 거는 첫째 제가 쪽으로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력을 갖춰라. 우리 제가 쪽으로 보면 기술이죠. 실력을 갖춰라.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트릭을 많이 씁니다. 또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실력을 감추기 위해서, 실력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보는 걸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실력을 충분히 갖춰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 되죠. 우리 제과장 같으면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 재료에 대한 지식, 그다음 경영. 우리는 재료를 사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직접 다 합니다. 다양한 그런 지식을 갖춰야 되죠.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추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제과점에서 옛날 우리 기술자들을 보면요. 기술은 참 좋았습니다.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는 먹고 살았죠. 그러나 요즘은 인격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성공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헌신하지 않고 열정과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더는 뭐죠? 저는 이 리더십에 리더십을 세운다라는 이런 어떤 분명한 비전이 있는 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전화 통화 한 번 하고 제가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리더는 뭡니까?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한 그런 영향력 아니면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아닌가 이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제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리더십은 특별한 어떤 재능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하고 자기 스스로를 단련시키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게을름을 피우지 않아야 되고 보아 직원들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조성을 분위기를 만들어줄 줄 아는 그런 연출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그냥 떠나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 불만이 리더들이 그냥 그 밑에 사람들이 떠나는 거는 그건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냐면요. 대부분 인과관계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떠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특히 리더들이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저 사람이 월급이 적어서 떠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인과관계가 깨지면서 신뢰가 깨지면서 떠나게 되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분히 리더는 그런 연출가적인 그런 능력, 환경을 조성해 줄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소한 것이 벽을 허문다라는 책을 보면요. 거대한 것처럼 느껴지는 성공은 결코 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들이 거대한 벽을 허문다고 주장을 합니다. 터프한 사람보다는 섬세한 리더, 무조건 강한 척 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자기의 약한 모습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더라는 게 그 역할이 말이죠. 뭔가 어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 밑에서 도와주고 밑에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팔로워십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팔로워십이라는 게 상당히 요즘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리더와 팔로워가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어떤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팔로워십이라는 게 뭐죠? 팔로워십이라는 거는 이 사전에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요. 명령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로워들의 역할을 리더들이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리더이신 것 같은데 리더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팔로워들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주 유능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많은데 모든 직원들이 내가 가자는 대로 간다.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어도 낭떠러지에 내가 떨어지면 모두 자기들도 따라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을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충성심이 강하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리더는 자기가 가자고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갔는데 낭떠러지가 보이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주는 이 직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유능하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팔로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김용모 과자점은 이 운영 자체는
우리 자체의 어떤 문화와 철학이 스며드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김용모 과자점은 항상 다른데 의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또 저희 형편에 맞는 모형을 만들어 이렇게 나가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용모 과자점은 가족 경영 체제를 만들어 갔습니다. 모형 자체를요. 제가 가족이라는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한 거를 깨달은 거가 언제죠? 명절 때입니다. 그때 가족의 중요성이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전 가족에게 어떤 업적을 그렇게 세우기보다는 네가 존재하는 그 가치를 자꾸 인식을 시켜줍니다. 왜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빵을 하나를 만들어도 왜 잘 만들어야 되고, 왜 만들어야 하는 건지, 또 판매를 해도 왜 네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제기를 하고 구성원 자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떤 모든 거를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면은 본인들이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면서 전 직원이 가족이라는 의식을 자꾸 갖게 하고 배려를 합니다. 특히 중간 간부 이상에게는 특히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고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과점은 지역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방문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식 구조가 가족이라는 개념이 서 있어야 고객 응대를 할 때 가족처럼 인간적인 정이 흐르는 그런 서비스로 응대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희 김용모 과자점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서비스 자체를 호텔 서비스식으로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요. 딱 격을 갖춰서 이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계속 일주일에도 4번, 5번 접하는 고객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어떤 그런 정이 흐르는, 따뜻한 정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일부 회사들은 내부 고객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고객들에게 동기부여로서 또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서구적인 방법을 모방하고 외부 컨설팅 등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남을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한국인들의 정서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서구적인 방법을 흉내내다 보면은 한국적인 정서와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서구적인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우리의 그 고유의 정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질서가 깨져버리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느 사업체든지 간에 그 직장의 특징이 있을 것인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각자에 맞는 모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업체에 맞는 그런 모형을 만들고 디자인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심한 말인 것 같지만요. 요즘 최고 경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저희 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죠. 자꾸만 이렇게 외부 컨설팅이다, 글로벌 규정이다 이런 거에 매여서
그런 그대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리더가 자기의 몫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회사나 크고 적든지 간에 그 회사만의 어떤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회사들 중에 큼직큼직한 일들은 대책을 세워놓고 미리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응급상황 처치 같은 것도 잘 하고 있는데 사소하고 작은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들이 별로 많이 세워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조그만하고 사소한 일들은 그 리더들의 아니면 팔로워들의 관심과 배려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일보다는 작은 일, 요즘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꼭 권하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보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경영자가 모두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솜털이 쓰지 않으면은 그건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아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책에 그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일로 발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고 사소한 일들은 리더들과 팔로들의 그 관심과 배려에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가 된다 이런 거죠. 저희 김용모 과자점은 크리스마스 때 간부들 부인들이 전부 나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미리 만들어 놓고 판매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크리스마스 전에 하루 이틀 밤을 셉니다. 근데 부인들은 나오지 마라 그래도 제가 나오지 마라 그럽니다.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친정집에 맡기고 시댁에 맡기고 이렇게 하고 모두 부인들이 나옵니다. 남편들은 공장에서 만들고 부인들은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밤새고 같이 판매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평소에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 가족이라는 그런 가족이라는 그런 가족 중심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대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과자나 빵,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빵,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과 정열을 다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빵에 미쳤다고 그래요. 옛날에 외국에 가면요, 큰 트렁크를 열면은 빵만 쏟아집니다. 저희 부인들이나 애들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선물을 사올 줄 알고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빵만 쏟아지거든요. 빵, 과자, 케이크만 쏟아집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빵에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마인드, 기업인이나 기능인들이 같은 마인드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모두가 정직해야 되죠. 그러나 특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정직해야 하고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음식은 사람의 건강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이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성과 혼이 깃들인 제품은 그대로 고객들에게 전해집니다. 또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은 그대로 또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이 실수로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줍니다. 이 실수를 해봐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된다면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0개의 케이크를 버렸다고 그랬는데요. 크리스마스 전날 확인을 해보니까 고객들은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것입니다. 그거를 400개를 다 버리고 밤새 다시 만들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는 제품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우리 김용모 과자점에 큰 그런 그 이미지에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수도 용납은 하지만은 정성을 들이지 않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쉽게 이해를 시키려면은 여러분들 그 런닝사스 한 2, 3천 원짜리를 사도 혹시 흠집이 나지 않나 싶어가지고 햇빛에 들여다보고 뭐 아니면 등불에 비춰가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산 제품은 그렇게 소중하고 남이 산 제품에게는 그렇게 그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이 이제 짧아서요. 제가 이제 다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 체인화를 왜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한정된 어떤 그런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를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과자점을 물려주고 싶은 게 저희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체인점을 하다 보면은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은 벌 수 있지만은, 이 기업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인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많이 봐왔던 게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래 다녀보면은 200년, 250년 된 제과점들이 많습니다. 또 일본에 가면은 전통 과자점이 약 1000년 가까이 된 과자점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왜 그런 과자점이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여러분들이 현재 한번 윈에 가시면은 사커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커 호텔에 보면은 사커 도로대를 하나 개발해서 200년을 넘게 아주 전통을 지켜오고 있거든요. 그 케이크 하나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줄을 서서 조그만 카페에서 맛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죠. 솔직하게 큰 맛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굉장히 유럽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일본에 보면은 그런 전통 과자점 1000년을 하고 있는 과자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과자점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서비스 쪽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또 각 분야가 다 계시지만은 이 서비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한국이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거를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정의글을 내려놓은 게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서비스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거를 단순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을 것이다. 나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그 마지못한 것들이 그대로 전달되고 만다. 서비스란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내게도 기쁨이 생기는 것이어야 진정한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서비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어떤 권위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떤 병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서비스가 따르지 않으면은 절대
환자들도 아니면은 고객들이 재방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정신자의 가장 중요한 게 인식의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방문을 했을 때 한 회사가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건데 여러 가지 부서를 거쳐서 일을 하는 중에 어떤 한 곳에서만 잘못을 해도 그 고객은 어떤 고객이든지 간에 잘못된 것만 인식을 하고 잘못된 것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즘은 그 서비스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100만에서 99%. 요즘은 그게 아니라 제로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99명이 아무리 잘해도 한 군데서만 실수를 하면은 그 잘못된 것만 인지를 한다는 게 그 고객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서비스를 할 때 각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제가업을 하면서 많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많은 그런 이제 그 어려움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어려움 그 수많은 그런 경험을 한 만큼 제가 뭔가 제가 여유가 있다면은 아니면은 뭔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나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봉사를 하러 이제 우연찮 기회에 제가 사업을 하자마자 12월 달에 이제 기획들을 들고 저희 협회에서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나이가 한 15세, 14, 15세 되는 여자아이가 그 추운 겨울에 밖에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은 저는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그 아이 같이 혼자서 피눈물을 흘려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빵 하나 훔쳐 먹었어. 빵 하나 훔쳐 먹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나보기도 했고 또 하나 훔쳐서 남몰래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보고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그 표정이 아주 표독스러우면서 아저씨들 제발 오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1년에 한 번도 안 오다가 1년에 한 번 겨우 와가지고 사진이나 찍어가고 우리가 원숭이냐. 제발 오지 마라 하고 막 표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봉사는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를 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봉사를 하고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요만한 꼬마아이가 계속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오니 가라. 그래도 계속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다정다감하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줌마 나 한 번만 꼭 안아주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라는 게 뭔가 물질적인 것만 주는 걸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들이 깨달아서 봉사가 어떤 물질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봉사를 하실 때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다시 기회가 된다면은 서비스에 관계된 거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다른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